목공방 문이 열리는 순간 은주의 발끝이 굳어버렸다. 작업대 옆 한 줄기 빛 아래 오래된 푸른 우산이 서 있었다. 35년 전 자신이 두고 떠났던 바로 그 우산. 겨울밤 울음을 삼키며 차마 초인종도 누르지 못한 채 민호의 대문 앞에 세워두고 돌아선 그 우산이었다. 숨이 멎었다. 우산 천은 색이 발해 있었고 세월이 스쳐 지나간 듯 군데군데 올이 튀어 있었다. 하지만 은주의 시선을 붙잡은 건 손잡이 안쪽이었다. 나무결 사이로 비에 젖은 듯 어둡게 새겨진 두 글자. 미안.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누군가의 떨리는 손끝, 스탠드 아래에서 밤새 새겼을 후회와 그리움, 그 모든 시간이 그 두 글자에 응축되어 있었다. 은주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숨을 들이켰다. 방금 전까지 단순한 목공방이던 이 공간이 순식간에 17살 겨울밤으로 뒤틀렸다. 그때 등 뒤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은주야, 놀라서 돌아보니 민호가 작업대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세월로 희끗해진 머리와 주름진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35년 전 장마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 그대로였다. 그 우산 버릴 수가 없었어. 우산 하나가 멈춰 있던 35년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아빠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나는 늘 미숙이네 집으로 갔다. 은주야,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 미숙이 엄마가 웃으며 손짓하면 나는 가방을 던지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혼자 집에 있는 게 싫었던 건 아니다. 그냥 미숙이네 집 부엌이 좋았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김치 써는 소리, 작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그 모든 게 나에게는 집보다 더 집 같았다. 밥상 앞에 앉으면 건너편에 민호 오빠가 있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묵묵히 밥을 먹고 가끔 미숙이 떠드는 소리에 눈만 들어보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밥그릇에는 늘 반찬이 더 많았다. 은주야, 많이 먹어. 민호 오빠가 젓가락으로 계란말이를 하나 더 올려주면 나는 고개만 까딱이며 받아 먹었다. 당시엔 그게 뭔지 몰랐다. 그냥 오빠가 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숙제를 하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나는 공책을 들고 민호 오빠 방으로 갔다. 오빠, 이거 모르겠어. 또 짜증난다는 듯 한숨 쉬면서도 그는 늘 공책을 받아들었다. 연필로 식을 적어가며 천천히 설명해주는 목소리. 가끔 내가 딴 생각하면 집중해 하며 이마를 톡 치던 손가락.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알겠어 하고 대답했다. 설명해주는 동안 오빠의 연필 소리가 조용히 들리는 게 좋았다. 그래서 쉬운 문제도 한 번 더 물어본 적이 있었다. 어느 봄날 골목에서 넘어진 적이 있었다. 달리다가 돌부리에 걸려 무릎이 까졌다. 피가 나고 눈물이 핑 돌았는데 민호 오빠가 어디선가 나타나 내 앞에 멈춰섰다. 일어나.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다. 오빠는 손으로 내 무릎에 흙을 닦아주고는 조심히 다녀 한마디만 남기고 갔다.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이상하게 뛰는 걸 느꼈다. 아팠던 무릎보다 그 손의 온기가 더 오래 남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나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다. 여전히 아빠가 늦으면 미숙이네 집에 갔고 민호 오빠는 여전히 말없이 내 밥그릇을 챙겨주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 나도 모르게 민호 오빠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지만 오빠 옆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괜히 어수선해졌다. 오빠가 있는 쪽으로 몸이 조금 더 기울어지는 걸 그때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내게는 집이었다. 은주가 처음 우리 집에 온 건 국민학교 3학년 때였다. 미숙이가 데려온 작고 조용한 아이. 오빠 내 친구 은주야. 미숙이 소개에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처음엔 그냥 동생 친구였다. 자주 놀러와서 밥 먹고 가는 아이. 그런데 이상하게 은주만 오면 눈길이 갔다. 혼자 구석에 앉아 숙제하는 모습. 미숙이랑 웃을 때 보이는 작은 보조개. 뭔가 조심스럽게 밥을 먹는 태도. 엄마 없이 잘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인지 은주는 늘 조심스러워 보였다. 밥상 앞에서도 반찬을 먼저 집지 않고 기다렸다. 그럴 때면 나는 자연스럽게 은주 밥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었다. 많이 먹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은주가 고맙다는 듯 미소 짓는 게 왠지 좋았다. 방에서 책을 보고 있으면 은주가 공책을 들고 왔다. 오빠, 이거 모르겠어. 매번 같은 말. 나는 귀찮은 척하면서도 늘 공책을 받아들었다. 설명을 해주다 보면 은주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다. 아, 그렇구나. 이해했을 때 웃는 표정이 참 맑았다. 그 웃음을 보고 싶어서 나는 몇 번이고 같은 문제를 설명해주곤 했다. 어느 날 골목에서 은주가 넘어진 걸 봤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은주가 돌부리에 걸려 무릎을 찧었다.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은주 앞으로 갔다.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은주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을 때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손으로 흙을 털어주는 동안 손끝이 괜히 조심스러워졌다. 털어낸 흙보다 손에 남는 온기가 더 오래 사라지지 않았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은주는 점점 달라졌다. 목소리도 차분해지고 머리도 길어졌다. 교복을 입고 우리 집에 오는 모습을 보면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다. 은주는 여전히 우리 부엌에 앉아 저녁을 먹었고 나는 여전히 그 밥그릇을 챙겼다. 미숙이가 부엌에서 은주랑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문틈에 기대어 그 장면을 지켜보곤 했다. 은주의 웃는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다. 어느 순간부터 은주는 내게 동생 같은 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고3이었다. 졸업하면 대학도 가야 하고 군대도 가야 하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다.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나 자신조차 책임지기 버거운 나이였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는 없었다. 그저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때까지는 17살 여름이었다. 장마가 시작되고 며칠째 비가 그치지 않았다. 학교 끝나고 미숙이랑 같이 나왔는데 교문 앞에서 미숙이가 갑자기 말했다. 은주야, 미안, 나 먼저 갈게. 학원 늦었어. 응? 그래. 대답도 제대로 못했는데 미숙이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다. 나는 교문 아래 혼자 서서 비를 바라봤다. 우산을 안 가져왔다. 아침엔 해가 났었는데 하늘이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쏟아지는 비. 발을 빼면 금방 젖을 것 같았다. 그냥 기다릴까? 아니면 뛰어갈까? 망설이고 있는데 누군가 내 옆에 멈춰섰다. 고개를 들었다. 민호 오빠였다. 같이 가. 짧은 한마디와 함께 우산이 내 머리 위로 펼쳐졌다. 빗소리가 갑자기 가까워졌다. 민호 오빠는 걸음을 옮겼다. 나도 따라 걸었다. 우산이 작았다. 아니, 두 사람이 들어가기엔 좁았다. 민호 오빠는 우산을 자꾸 내 쪽으로 기울였고 그래서 오빠 어깨는 비에 젖고 있었다. 오빠 젖어. 괜찮아. 짧은 대답뿐이었다. 걸으면서 나는 자꾸 민호 오빠를 훔쳐봤다. 옆모습, 빗물에 젖은 교복, 손등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 우산 손잡이를 쥔 손가락, 가끔 내 어깨와 스치는 오빠의 팔, 팔이 스칠 때마다
걸음이 잠시 어긋나는 것 같았다. 늘 보던 얼굴인데 이상하게 오늘은 눈길이 자꾸 머물렀다. 빗소리만 가득한 골목. 평소보다 천천히 걷는 발걸음. 우산 밖으로 튀는 빗방울. 그 모든 게 느리게 흘러갔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우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근데 손이 안 움직였다. 이거 가져가. 다음에 줘. 민호 오빠가 먼저 우산 손잡이를 내 손에 쥐어줬다. 근데 오빠는 가까운데 뭘 괜찮아.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비 맞으며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쥔 우산 손잡이가 아직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우산을 펴서 한참 바라봤다. 낡은 푸른색 천, 손잡이에 묻은 빗물 자국, 젖은 우산에서 나는 빗물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자꾸 민호 오빠 얼굴이 떠올랐다. 이게 뭘까? 가슴이 자꾸 두근거렸다. 학교 끝나고 나오는데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장마철이라 우산은 챙겨왔다. 교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은주였다. 혼자 교문 아래 서서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숙이는 안 보였다. 은주 혼자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같이 가. 은주가 고개를 들었다. 놀란 눈빛, 조금 당황한 표정. 그 표정이 왠지 귀여워 보여서 나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우산이 생각보다 작았다. 아니, 둘이 들어가니 좁았다. 은주가 비에 젖을까봐 자꾸 우산을 은주 쪽으로 기울였다. 내 어깨는 비에 젖어도 상관없었다. 오빠 젖어. 괜찮아? 은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렸다. 가만히 걷는데 은주의 어깨가 가끔 내 팔에 스쳤다. 팔끝이 스칠 때마다 걸음이 조금씩 흐트러졌다. 평소엔 이렇게 가까이 걸어본 적이 없었다. 골목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빗소리, 발소리, 은주의 작은 숨소리.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은주를 슬쩍 봤다. 교복에 빗물이 묻어 있었다.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은주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나는 황급히 앞을 봤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은주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우산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다. 발걸음이 쉽게 멈춰지지 않았다. 우산 아래 공기가 묘하게 따뜻했다. 이거 가져가. 다음에 줘. 나는 우산을 은주 손에 쥐어줬다. 근데 오빠는 가까운데 뭘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우산을 빌미로 얼굴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다. 비가 얼굴에 쏟아졌다. 비에 젖어도 식지 않는 열기가 남아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비에 젖은 교복을 입은 채로 한참 서 있었다. 은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우산 아래 은주의 눈빛,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어깨가 스칠 때의 떨림.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렸다. 빗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머릿속에서 우산 아래의 장면이 계속 반복됐다. 다음 날 아빠가 말씀하셨다. 은주야, 겨울쯤 이사 가야 할 것 같다. 손에 쥔 젓가락이 멈췄다. 어디로요? 부산. 발령 났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나는 민호 오빠를 피했다. 미숙이네 집에도 가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갈 수가 없었다. 골목 어귀까지 가방을 메고 갔다가 미숙이네 대문이 보이면 발이 멈췄다. 창문 너머로 부엌 불빛이 보였다. 민호 오빠가 밥 먹고 있을 시간이었다.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돌아섰다. 다음 날도 그랬다. 그 다음 날도. 은주야, 요즘 왜 안 와? 미숙이가 물었지만 그냥 바빠서 라고만 대답했다. 말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이사 간다고 하면 민호 오빠는 뭐라고 할까? 그래, 잘 가라고 할까?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했다. 겨울이 깊어지고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 짐을 싸는 동안에도 민호 오빠한테는 한마디도 못했다. 마지막 밤이었다. 방 안에는 박스가 쌓여 있었다. 반쯤 담긴 교과서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벽지에는 포스터 떼어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은 날짜들이 보였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커튼을 스치고 지나갔다. 방구석에 세워둔 푸른 우산을 봤다. 장만날 민호 오빠가 쥐어준 그 우산.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다시 잡았다. 창밖에서 겨울바람이 불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금 아니면 못 갈 것 같았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나는 우산을 들었다. 손잡이를 잡으니 그날의 빗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오빠의 어깨, 스치던 팔, 함께 걷던 골목. 나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골목의 공기가 차가웠다. 민호네 집 대문 앞에 섰다. 불이 켜져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면 오빠가 나올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손이 떨려서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나는 우산을 대문 앞에 조용히 세워뒀다. 이것밖에 할 수 없었다. 돌아서는데 눈물이 났다. 골목을 걸어 나오는 동안 자꾸 뒤를 돌아봤다. 민호 오빠가 나올까봐, 나를 불러줄까봐. 근데 대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짐을 싣고 떠났다. 이삿짐 트럭 시동이 걸리고 바퀴가 천천히 움직였다. 차체의 진동이 손끝까지 전해졌다. 뒷창으로 점점 멀어지는 골목을 봤다. 겨울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트럭 창문이 서서히 흐려지며 골목이 형태를 잃어갔다. 나는 가방끈을 꼭 쥐고 있었다. 옆자리 아빠는 말없이 창밖을 보고 계셨다. 민호 오빠는 끝내보지 못했다. 늦은 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뭔가 세워지는 소리. 나는 책을 덮고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이상했다. 다음 날 아침 대문을 열고 나갔다. 대문 앞에 우산 하나가 서 있었다. 푸른색 우산. 은주가 가지고 있던 그 우산. 숨이 턱 막혔다. 우산을 집어들고 골목 쪽으로 뛰었다. 숨이 거칠어졌다. 은주야?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다. 골목 끝까지 뛰어갔다. 비가 가늘게 내리기 시작했다. 젖은 운동화가 시멘트 바닥을 스칠 때마다 미끄러질 듯한 소리가 났다. 비가 얼굴과 머리칼에 떨어졌다. 담벼락에 빗물이 튀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텅 빈 골목에 울렸다. 비에 젖은 시멘트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아무도 없었다. 비가 점점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비였다. 우산을 펼치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비에 젖어도 상관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와 우산을 펼쳤다. 젖은 우산천에서 여름비 냄새가 났다. 그날 장마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책상 서랍에서 조각칼을 꺼냈다. 우산 손잡이를 돌려 안쪽을 봤다. 나무 재질이었다. 나뭇결이 손끝으로 느껴졌다. 스탠드 불빛 아래 우산 손잡이를 놓고 칼끝을 대고 천천히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다. 조각칼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가 방 안에 작게 울렸다. 미음. 손끝이 떨렸다. 칼날을 멈추고 숨을 고르고 다시 움직였다. 나무가루가 책상 위로 떨어졌다. 칼끝이 미세하게 미끄러졌다. 다시 힘을 주고 마지막 획을 새겼다. 미안. 붙잡지 못해서, 말하지 못해서, 미안했다. 은주가 우산을 두고 간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사를 가는 거였다. 은주가 우리 집에 오지 않았던 이유도, 나를 피하던 이유도,
그제야 이해됐다. 글자를 다 새기고 나니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우산을 다시 접어 방구석에 세워뒀다. 버릴 수 없었다. 이틀 뒤 미숙에게 물었다. 은주 이사 갔어? 응, 오빠 몰랐어? 부산으로 갔어. 미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부산, 멀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우산을 단 한 번도 펼치지 않았다. 방구석에 세워둔 채로 그냥 두고만 봤다. 가끔 손잡이를 만지며 미안이라는 글자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군대를 갔다 와도,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목공방을 시작한 후에도 그 우산은 늘 내 곁에 있었다. 35년이 흘렀다. 우산은 빛이 바랬고 천은 낡았고 올이 군데군데 닳아 있었다. 손잡이 나무는 손때로 더 매끈해져 있었다. 나사 부분은 세월에 닳아 있었다. 가끔 꺼내면 먼지가 가볍게 일어났다. 하지만 손잡이의 글자만은 선명했다. 버릴 수 없었다. 이건 내가 은주에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답이었으니까. 고향 골목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어릴 때 맡았던 저녁 냄새 같은 게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골목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길이 포장되고 가로등이 바뀌었고 몇몇 집들은 헐리고 새로 지어져 있었다. 그래도 골목의 굴곡은 그대로였다. 발이 기억하는 길이었다. 예전에 미숙이네 집 앞을 지나쳤다. 한참을 서서 바라봤다. 부엌 창문 너머로 불빛이 보였다.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다. 골목 끝으로 가니 목공방 간판이 보였다. 목공방 정민호. 이름을 보는 순간 발이 멈췄다. 숨이 걸렸다. 심장이 천천히 두근거렸다. 손이 차가워졌다. 가방끈을 꽉 쥐고 목공방 문 앞에 섰다. 유리문 너머로 나무 향이 스며 나왔다.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잠시 망설였다. 문을 열면 35년이 끝나는 걸까? 아니면 시작되는 걸까?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다. 딸랑. 문 위에 작은 종이 울렸다. 나무 향이 확 밀려왔다. 톱밥 냄새, 나무 기름 냄새, 오래된 작업대 냄새, 그리고 작업대 옆 한 줄기 빛 아래 오래된 푸른 우산이 서 있었다. 발끝이 굳어버렸다. 35년 전 내가 두고 떠났던 바로 그 우산. 겨울밤 대문 앞에 세워두고 돌아선 그 우산이 여기 있었다. 숨이 멎었다. 나는 한순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잊어버렸다. 세상 어디에도 없을 줄 알았던 그 우산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한 줄기 빛 아래 서 있었다. 우산천은 색이 발에 있었고 세월이 스쳐 지나간 듯 군데군데 올이 튀어 있었다. 작업대 앞에 누군가 있었다. 등을 보이고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문소리에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민호였다. 3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17살 여름날 우산 아래서 본 그 얼굴이 겹쳐 보였다. 백발이 조금 섞였고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민호는 나를 보고 잠시 멈춰섰다. 손에 들고 있던 끈을 내려놓았다. 왔구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오래 걸렸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목에 걸린 말이 겨우 떨어졌다. 미안해요. 겨우 나온 말이었다. 민호는 천천히 다가왔다.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워질수록 17살의 장마가 다시 내리는 것 같았다.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등 뒤로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천천히 돌아섰다. 은주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손에 쥔 끌이 흔들렸다. 작업대에 내려놓았다. 35년 전 장마날 우산 아래서 본 은주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머리에 백발이 조금 섞여 있었고 얼굴에 세월이 흘렀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우산을 받아들 때의 눈빛, 골목을 함께 걸을 때의 눈빛. 왔구나.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흔들렸다. 은주가 고개만 끄덕였다. 눈가가 조금 붉어진 것 같았다. 오래 걸렸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 미안해요. 은주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 목소리에 17살 여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천천히 은주 쪽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씩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다. 35년 전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크게. 은주 앞에 멈춰섰다. 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은주를 바라봤다. 은주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 은주가 먼저 말했다. 그 우산.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가 쓴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35년 동안 버리지도 펼쳐보지도 못했어. 그냥 거기 있었어. 네가 돌아올까봐.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말하지 못해서. 내 목소리도 떨렸다. 붙잡지 못해서. 은주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도 미안해요. 말 못하고 갔으니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은주에게는 처음 마주한 진실이었고 민호에게는 35년을 묵혀온 말이었다. 목공방 안에는 나무 향과 오래된 빗소리 같은 침묵만 흘렀다.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오늘 이 목공방 안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목공방을 나온 뒤로 며칠 동안 고향을 천천히 걸었다. 어릴 때 다니던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어 있었고 골목 어귀 구멍가게는 편의점이 되어 있었다. 그래도 학교 뒤 언덕길만은 그대로였다. 흙길이 시멘트로 포장되긴 했지만 길이 굽어지는 곳, 나무가 서 있는 곳, 다 똑같았다. 오후 늦게 언덕길을 걷고 있었다.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새소리가 멎었다. 멀리서 바이크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을 안 가져왔다. 손바닥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차가웠다. 언덕 아래서 습한 공기가 올라왔다. 비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머리카락에 빗방울이 맺혔다.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발걸음을 재촉하려는데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민호였다. 손에 우산을 들고 있었다. 우리는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섰다. 비 온다. 민호가 먼저 말했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가 우산을 펼쳤다. 35년 전처럼 말없이 내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줬다. 빗소리가 갑자기 가까워졌다. 17살 여름이 그대로 돌아왔다. 좁은 우산 아래 민호의 어깨가 가까웠다. 같이 가.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걸음을 옮겼다. 나란히 걸었다. 우산 아래로 회색빛이 내려앉았다. 내 발걸음이 조심스럽게 민호의 걸음에 맞춰졌다. 우산 밖으로 가랑비가 내렸다. 발밑에서 물 튀는 소리가 났다. 빗소리, 발소리, 숨소리. 35년 전 그날처럼 모든 소리가 선명했다. 민호가 우산을 내 쪽으로 기울였다. 오빠 젖어요. 괜찮아. 35년 전과 똑같은 대화였다. 웃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동시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민호의 팔이 내 어깨와 스쳤다. 그 순간 걸음이 잠시 어긋났다. 17살 때 느꼈던 그 떨림이 지금도 똑같이 느껴졌다. 아니, 숨이 고르게 쉬어지지 않았다. 기억나? 민호가 조용히 물었다. 뭐가요?
이렇게 같이 걸었잖아. 기억나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우산 가져가라고 했었지. 네. 그날, 나 너 찾으러 갔었어.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근데, 못 만났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요. 아니야.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미안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빗소리만 가득했다. 언덕길 끝에 도착했을 때 비가 조금 잦아들었다. 민호가 우산을 접으려다 말았다. 조금만 더 걸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산 아래 공기가 따뜻했다.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언덕길에서 은주를 봤을 때 가슴이 뛰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은주는 우산이 없었다. 나는 들고 있던 우산을 펼쳤다. 35년 전처럼 당연하게 은주에게 우산을 씌워줬다. 같이 가. 은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다. 나란히 걸었다. 우산을 조금 높게 들었다가 다시 낮췄다. 은주의 작은 발걸음이 내 보폭에 조심스럽게 맞춰지는 게 느껴졌다. 좁은 우산 아래 은주의 어깨가 가까웠다. 숨소리가 들렸다. 빗소리 사이로 은주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우산을 은주 쪽으로 기울였다. 오빠 젖어요. 괜찮아? 35년 전에도 이렇게 대답했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다. 은주의 팔이 내 팔과 스쳤다. 걸음이 조금 흐트러졌다. 17살 때도 이랬었다. 빗물에 젖은 교복 냄새.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마음. 그때의 떨림이 그대로 되살아났다. 은주와 가까워질수록 걸음이 제대로 안 됐었다. 기억나? 물어봤다. 뭐가요? 이렇게 같이 걸었잖아. 은주가 작게 대답했다. 기억나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다. 나도 떨리고 있었다. 그날 나 너 찾으러 갔었어. 말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제야 꺼냈다. 근데 못 만났어. 미안해요. 은주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했다. 붙잡지 못해서, 기다려주지 못해서, 35년을 흘려보내서 빗소리만 흘렀다. 은주의 옆모습을 봤다. 백발이 조금 섞인 머리, 세월이 흐른 얼굴. 그래도 여전히 은주였다. 17살 때 우산 아래서 봤던 그 사람이었다. 언덕길 끝에서 우산을 접으려다 멈췄다. 조금만 더 걸을까?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산 아래의 시간이 조금 더 이어졌다. 빗소리가 조용히 흘렀다. 이 순간이 또 손에서 흘러나가면 안 될 것 같았다.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다. 우산을 든 손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갔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우산 끝을 잡았다. 손끝이 스쳤다. 따뜻했다. 35년 전보다 훨씬 더 따뜻했다. 목공방 문 앞에 섰을 때 손잡이 위에서 손이 잠시 멈췄다. 안에서 나무를 갈아내는 낮고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다. 톱밥 냄새와 햇살이 섞여 천천히 새어나왔다. 마치 오래 시간 멈춰있던 공간에 다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문을 열었다. 민호는 창가에서 무언가를 다듬고 있었다. 햇살이 들어와 톱밥이 반짝이고 있었다. 왔어? 민호가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 손에 푸른 우산이 들려 있었다. 우리의 우산. 이거. 내가 다가가자 민호가 우산을 들어 보였다. 올 풀어진 데 좀 고쳤어. 민호가 천천히 말했다. 천도 기워넣고 손잡이도 다시 매끄럽게 다듬었어. 우산을 받아들었다. 손끝으로 나무 손잡이를 쓰다듬었다. 오래된 나무의 온도와 민호의 손길이 겹쳐지는 느낌이었다. 35년의 손때가 그대로 느껴졌다. 미안이라는 글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고마워요. 내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민호가 나를 봤다. 은주야. 응. 이 우산
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이제 둘이 같이 쓰면 안 될까? 가슴이 한번 크게 뛰었다. 응? 혼자 쓰기엔 너무 아까운 우산이잖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웃었다. 35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둘이 같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웃으면서 동시에 울 것 같았다. 응, 그래요. 겨우 대답했다. 민호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따뜻했다. 우산을 든 손과 민호가 잡은 손이 함께 떨리고 있었다. 은주가 목공방에 왔을 때 나는 그 우산을 고치고 있었다. 35년 동안 간직했지만 이제는 다시 쓸 수 있게 만들고 싶었다. 마치 오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는 기분이었다. 올이 풀어진 곳을 기웠고 천의 얼룩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손잡이는 사포로 매끄럽게 다듬었다. 미안이라는 글자만은 그대로 두었다. 그건 지우면 안 되는 것 같았다. 은주가 우산을 받아들고 손잡이를 쓰다듬는 모습을 봤다. 말을 꺼내야 할 것 같았다. 은주야? 응. 이 우산. 이제 둘이 같이 쓰면 안 될까? 은주가 나를 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혼자 쓰기엔 너무 아까운 우산이잖아. 35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둘이 같이.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응. 그래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은주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우산을 든 손. 이제는 함께 들 손. 은주야. 다시 한번 이름을 불렀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래도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아.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동시에 웃고 있었다. 우리는 손을 잡은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목공방 안의 톱밥 냄새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우리의 호흡만이 조용히 흘렀다. 우산 위로 창밖에 햇살이 조용히 비쳤다. 35년 전 비냄새 가득했던 우산이 이제는 따뜻한 빛 속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우리도 조금씩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밤마다 생각했다. 민호가 그날 나를 찾았다는 말, 비 맞으며 돌아다녔다는 말, 그 말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창밖 빗소리를 들을 때도 그날의 민호가 떠올랐다. 내가 피했던 그 몇 달이 떠오르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때 민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진심을 듣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다. 말하지 않으면 다시 마음을 묻어둘 것 같아서 나는 다시 목공방을 찾았다. 골목을 걸어가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문을 열었다. 민호는 창가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햇살이 들어와 톱밥이 반짝이고 있었다. 왔어? 민호가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숨을 골랐다. 오빠, 응, 그날, 목소리가 떨렸다. 나 찾았어요?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눈빛에서 모든 게 보였다. 비 맞으면서 돌아다녔어. 골목 끝까지 갔다가 내 집 앞에도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 가슴이 먹먹해졌다. 미안해요. 아니야.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도 미안해. 민호가 작업대에 기대어 섰다.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실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가 나한테 오셨었어. 그의 여름이 지나고 얼마 안 있어서 숨이 멎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날 아버지께서 골목 입구에서 나를 불러 세우셨어. 아버지 표정이 유난히 굳어 있었어. 민호야 하고 부르시는데 목소리가 낮아서 무슨 말이 이어질지 불길하게 느껴졌지. 민호가 잠시 눈을 감았다. 은주가 너무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말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알 수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멀어지라는 말이 마치 벌처럼 가슴을 찔렀어. 너 힘들까봐 그러신 것 같았어. 내가 우리 집에 자주 오니까 혹시 내가 나한테 마음 두면 떠날 때 더 힘들까봐. 지금 생각하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거리를 둬야 하나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내가 오면 좋았으니까. 민호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갑자기 안 오더라. 며칠 기다려도 안 오고 미숙이한테 물어봐도 바쁘다고만 하고 왜 안 오는지 몰랐어. 가슴이 저렸다. 내가 먼저 피했던 거였구나. 오빠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다 마지막 날 내가 우산을 두고 갔잖아. 그때 알았어. 아, 이사 가는구나. 민호가 나를 봤다. 그래도 난 기다렸어. 군대 갔다 와서도, 대학 다닐 때도, 목공 배우면서도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힘으로는 못 찾겠더라. 연락처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한 거였다고 생각하셨을 거다. 그런데 그 말이 오빠를 더 힘들게 만들었구나. 거리를 둬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었구나. 오빠,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먼저 피한 거였잖아요. 미안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가슴이 아팠다. 아니야.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은주의 눈물을 닦아줬다. 넌 잘못한 거 없어. 이제 왔잖아. 은주가 흐느꼈다. 35년이나 기다렸잖아요. 괜찮아. 정말 괜찮았다.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 나는, 은주가 말을 이었다. 나는 오빠가 나를 잊었을 줄 알았어요. 말도 없이 떠나고 연락처도 안 남기고 갔으니까. 은주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냥 어린 시절 추억으로 남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잊을 수가 없었어. 하루도. 은주가 나를 봤다. 나도. 눈물 섞인 목소리였다. 나도 하루도 잊은 적 없었어요. 부산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장마만 오면 오빠 생각났었어요. 우산만 보면 그날이 떠올랐어요. 은주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이제 놓지 않을게.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은주가 작게 물었다. 오빠. 응. 나. 말을 잇지 못하는 은주를 보며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오빠. 나 이제 여기 있어도 돼?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응. 나는 은주를 안았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은주의 어깨가 내 가슴에 닿는 순간 오래된 나무 향에 섞여 은주의 미묘한 비누 냄새가 느껴졌다. 떨리는 숨이 가슴 사이로 스며들었다. 마치 멈춰있던 시간이 천천히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여기 있어. 은주가 내 품에서 울었다. 오래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 나도 눈물이 났다. 목공방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35년의 시간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민호가 말했다. 산책 갈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골목을 걸었다. 17살 때 걷던 그 골목. 어린 시절 매일 지나다니던 그 길. 이제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민호의 걸음이 천천히 내 보폭에 맞춰졌다. 나도 조심스럽게 걸음을 맞췄다. 여기. 민호가 멈춰섰다. 예전의 미숙이네. 오빠 집 앞이었다. 여기서 너 숙제 도와줬지.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응. 나는 웃었다. 오빠가 귀찮은 척 했잖아. 귀찮은 척만 했어.
민호도 웃었다. 사실은 좋았거든.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다시 걸었다. 골목 어귀, 학교 가는 길, 비 오던 날 우산 씌워주던 그 자리. 모든 곳에 우리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이 골목이 35년 동안 나보다 더 많은 걸 기억하고 있는 듯 했다. 오빠, 응, 손, 잡아도 돼? 입술이 떨렸다. 그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35년의 시간이 가슴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민호가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웃었다. 응. 민호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35년을 기다린 손. 이제야 잡은 손. 우리는 다시 걸었다. 손을 잡은 채로 천천히 같은 속도로 골목 끝에 도착했을 때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예쁘다. 나는 중얼거렸다. 응. 민호가 대답했다. 예쁘네. 민호는 하늘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었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오빠. 응. 나. 행복해. 민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나도. 우리는 그렇게 서서 석양을 바라봤다. 35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 늦었지만 그만큼 깊어진 사랑. 은주가 물었다. 손, 잡아도 돼? 가슴이 뛰었다. 35년을 기다린 질문이었다. 응. 나는 은주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17살 때 잡고 싶었던 손. 35년을 기다린 손. 이제야 잡은 손.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손을 잡은 채로. 나란히. 같은 속도로. 은주의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다. 35년 전 우산 아래서 가까웠지만 닿지 못했던 거리. 이제는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었다. 골목 끝에서 석양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하늘. 은주의 옆모습. 모든 게 따뜻했다. 오빠. 은주가 작게 불렀다. 응. 나. 행복해.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도. 정말이었다. 3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었다. 은주를 놓치지 않아서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은주야. 나는 조용히 불렀다. 응. 늦었지만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같이 걸을래? 응. 은주가 환하게 웃었다. 같이 걸을래? 우리는 손을 잡은 채로 다시 걸음을 옮겼다. 앞으로. 천천히. 같은 속도로. 35년의 공백이 손끝에서 하나로 이어졌다. 늦게 돌아온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깊고 그래서 더 단단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둘러 어디로 가려 하지 않았다. 지금처럼 천천히 서로의 속도에 맞춰 걸어가면 충분했으니까. 석양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드리웠다. 멀어졌다 다시 만난 사랑. 이제 진짜로 시작이었다. 서늘하던 겨울 골목도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따뜻한 길이 되었다. 은주와 민호는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3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17살 장만할 그 우산 아래 그대로였습니다. 누군가는 물을지도 모릅니다. 35년을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지만 민호는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공방을 꾸리며 자신의 삶을 살았고 은주 역시 부산에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단지 마음 한편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이름 하나가 남아 있었을 뿐이죠. 사랑은 때때로 늦게 도착합니다. 누군가는 20살의 사랑을 만나고 누군가는 52살이 되어서야 사랑의 자리를 깨닫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남아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우산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의 흔적, 서로를 놓치지 않게 붙잡아준 연결고리,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였습니다. 손잡이에 새겨진 미안은
결국 너를 잊지 않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그 우산을 함께 씁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나란히 걸을 것이고 맑은 날에는 서로의 그림자를 닮아가며 골목을 산책하겠죠. 어쩌면 누군가는 35년이 너무 늦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때가 없습니다. 17살의 떨림도 52살의 온기도 모두 같은 무게로 가슴에 남습니다. 늦었다고 겁내지 마세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게 되어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사연단짝입니다. 은주님이 다시 마주한 건 낡은 우산 하나였지만 그 안엔 35년 전의 마음이 고스란히 살아있었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지만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는 감정만큼은 이렇게 조용히 다시 문을 두드리곤 하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문득 떠오르는 이름 하나, 오랫동안 마음 한편에 자리했던 얼굴 하나가 있으신가요? 사소한 이야기라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어떤 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손길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햇살에 비친 흑백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이 온통 번져 있었다. 나는 숨이 멎었다. 이 아이 도대체 누구였지? 그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잊힌 이름 하나가 스르르 올라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지워진 얼굴 뒤에 60년 동안 감춰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차마 열지 못했던 서랍을 정리하던 날이었어요. 옷가지를 정리하고 안경을 닫고 시계를 상자에 넣으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두툼한 가족 사진첩이었습니다. 무거운 표지를 열자 젊은 날의 남편과 제가 있었고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우리 가족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닦아내던 그때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빈 비닐 포켓에서 사진 한 장이 미끄러지듯 떨어졌어요. 이게 뭐지? 바닥에 떨어진 그 사진을 집어들었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교복 입은 어린 제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얼굴이 거의 지워진 소년이 있었어요. 사진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잊고 있던 이름 하나가 입술 끝에서 떨렸어요. 정우.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던 이름. 아니, 떠올릴 수 없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은 왜 이렇게 희미해진 걸까? 그날부터 저는 흐릿한 얼굴의 진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사진을 보는 순간 시간이 6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봄이었죠. 매일 아침 교문을 지나 교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저는 가끔 다른 반쪽 복도를 힐끗 바라보곤 했어요. 그곳에는 늘 조용히 서 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정우. 같은 학년이지만 다른 반이었기에 우리는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통학길 매화나무 아래에서 특별활동 이동 시간에 복도 모퉁이에서 우리는 어쩌다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말을 건넨 적은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짧은 시선만 나눴을 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선이 제 하루를 채웠습니다. 아침에 교문을 들어서면서 오늘은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고, 복도를 걸으면서 혹시 저쪽에서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떨림이 있었어요. 나만 이런 건가? 당시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설렘이라는 감정을
저는 그때 이름 붙일 줄 몰랐어요. 매화나무 아래를 걸을 때면 정우가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느껴졌죠.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우도 뒤에서 같은 속도로 걸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같은 공기를 나눴습니다. 봄바람이 불면 매화향이 코끝에 스쳤고 그 향기 속에서 우리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특별활동 이동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음악실로 가는 길이었고 정우는 미술실로 가는 길이었죠. 복도가 좁아서 우리는 잠깐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우가 먼저 비켜섰습니다. 그때 정우의 얼굴을 또렷하게 본 기억이 나요. 눈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고 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 나를 보고 있구나. 그 순간을 지나치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교실로 돌아와서도 정우의 그 미소가 계속 떠올랐어요. 사진을 보니 그때의 모든 게 되살아났습니다. 6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설렘이었다는 걸, 정우가 저를 바라보던 시선이 따뜻했다는 걸, 정우야, 그때 넌 어떤 마음이었니? 사진을 손에 쥔 채 저는 책장 깊숙이 꽂혀 있던 졸업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표지를 닦아내고 천천히 펼쳤어요. 분명 여기 있을 거야. 2학년 5반. 제가 있던 반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하며 이름을 읽어 내려갔어요. 하지만 정우는 없었습니다. 다른 반이었으니까 다른 페이지에 있겠지. 6반, 7반, 8반. 한 장씩 넘기며 모든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느 페이지에도 정우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설마 내가 잘못 본 건가? 처음부터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정우는 졸업 앨범 어디에도 없었어요. 손에 든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교복 입은 제 옆에 서 있던 소년. 얼굴은 희미하지만 분명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내가 잘못 기억한 걸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분명 존재했던 사람인데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매화나무 아래를 함께 걸었던 기억, 복도에서 마주쳤던 순간, 정우의 부드러운 미소, 이게 다 내 상상이었던 걸까? 아니에요. 이 사진이 증거예요. 제 손 안에 있는 이 흐릿한 사진이. 다음 날 아침 저는 친한 동창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숙자였어요. 여보세요? 숙자야, 나 정이야. 어머, 정이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혹시 우리 고등학생 때 정우라고 기억나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 정우가 누군데? 같은 학년이었어. 조용하고 말이 별로 없던 애.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반이었는데? 그게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졸업 앨범은 찾아봤어? 응, 근데 없더라. 그럼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착각한 거 아닐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잊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 사진 속 희미한 얼굴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어요. 남편과 함께한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평온하고 따뜻하고 행복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 뒤에
제가 잊고 살았던 첫사랑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정우야, 너는 정말 있었던 거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진을 들고 직접 옛 동네로 가보기로, 정우의 흔적을, 그 진실을 찾아보기로. 너의 흔적이 없다면 내 기억은 무엇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사진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 거의 60년 만에 다시 찾아가는 그곳.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버스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그때 그 소녀와 똑같은 것 같았습니다. 정우야, 나 지금 너를 찾으러 가는 거야. 버스가 시내를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낮은 집들과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풍경이었어요. 거의 60년 전 통학길에 보았던 그 풍경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지나 버스가 멈췄습니다. 은오리 정류장입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였어요. 버스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어요. 옛날 그 작은 시장은 사라지고 큰 마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골목길도 넓은 도로로 바뀌어 있었어요. 여기가 맞나?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기억을 더듬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있던 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희미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저 모퉁이를 돌면 문방구가 있었고 그 옆 골목에는 떡볶이 가게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엔 다른 건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넓은 공터가 나타났어요. 철조망이 쳐져 있고 낡은 안내판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은호고등학교 폐교 부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학교가 사라져 있었어요. 운동장이었던 자리엔 잡초만 무성했고 교실이 있던 곳엔 허물어진 벽돌 조각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철조망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때 눈에 익은 것이 보였습니다. 공터 한쪽 구석에 매화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어요. 60년 가까운 세월을 견뎌낸 그 나무들. 제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철조망을 따라 돌아가 나무 가까이 다가갔어요. 비록 철조망 너머였지만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굵어진 가지, 거친 껍질. 하지만 분명 그 나무였어요. 제가 매일 아침 지나다니던 그 매화나무. 봄이면 하얀 꽃을 피우던 그 나무였습니다. 나무 아래 서자 갑자기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사진 한 장 찍을까? 누군가의 목소리. 조용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먼저 말했던 걸까? 기억이 흐릿했어요. 하지만 분명 이 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우와 저 단둘이. 카메라를 든 사람은 지나가던 누군가였을 거예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바라봤죠. 그때의 봄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화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정우의 어깨가 제 어깨 옆에 있던 그 순간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흐릿한 얼굴의 정우와 수줍게 웃고 있는 어린 저. 사진 속 배경과 지금 제 앞에 있는 매화나무가 겹쳐졌어요. 여기였구나, 바로 이 자리였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6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나무는 그대로였고 그날의 기억도 아직 살아 있었어요. 정우야, 그날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을까? 매화나무를 뒤로하고 저는 옛 기억을 더듬으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3일 사진관이 어디쯤이었지? 학교 앞 큰 길에서 2번째 골목을 들어가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학생증 사진도 찍고 졸업사진도 찍었죠. 골목 입구가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좁아 보였어요.
천천히 걸어 들어가니 익숙한 듯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여기 맞는 것 같은데.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3일 공방. 사진관이 아니라 공방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나무 책상 위에 공구들이 놓여 있고 벽면에는 액자와 작은 조각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종이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쪽에서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나오셨어요. 저기 실례지만 여기 예전에 사진관이었나요? 남자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3일 사진관이었어요. 제가 오문석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옛날에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오래된 사진 기록 같은 게 남아 있을까요? 오문석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정리해 놓으신 장부가 있긴 한데 언제쯤 찍으신 사진인가요? 1960년대 중후반쯤입니다. 아, 그 시절이면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그분은 안쪽 선반으로 가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여니 누렇게 바랜 장부 몇 건이 나왔어요. 이게 그때 기록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문석 씨에게 건넸어요. 이 사진이 혹시 여기서 인화한 건지 알고 싶어서요. 오문석 씨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얼굴빛이 변했어요. 이 사진. 왜 그러세요? 잠깐만요. 그분은 서둘러 장부를 펼쳐들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한참을 넘기던 오문석 씨가 어느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 사진 여기 있어요. 장부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빛바랜 페이지 한가운데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한정의 매화나무 앞 1968년 4월. 그리고 그 옆에 붉은 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별표는 뭔가요? 오문석 씨가 장부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이정우 마이너스 전달 부탁.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정우가 이걸 남긴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보관하라고 표시해 두셨나 봐요. 오문석 씨가 장부 뒤쪽을 뒤적이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혹시 이게 그 물건일 수도 있겠네요. 누런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문석 씨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손님, 이게 손님 거 맞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60년 가까운 세월을 건너온 이 봉투. 정우가 제게 남긴 마지막 흔적. 정우야, 내가 나에게 남긴 게 있었구나.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두려우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정우가 나에게 남긴 게 있다고? 공방 밖으로 나와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열어도 될까?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어요. 60년 가까운 세월을 건너온 정우의 마음. 그 마음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필체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정희야. 첫 단어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드디어 용기를 내서 너에게 말하려고 했어. 매화나무 아래에서 기다렸는데 내가 오지 않더라. 통학 시간이 지나도 내가 보이지 않아서 혹시 나를 피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나를 의식하는 것 같아서 나도 용기를 내볼까 했는데 오늘 내가 안 나타난 걸 보니 내 착각이었나 봐.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나 떠날게.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 갑자기 정해진 일이라 인사도 못하고 가게 됐네. 이 편지는 사진관 아저씨께 부탁했어. 언젠가 내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하게 살아, 정희야. 편지 끝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68년 4월 12일. 그 날짜를 보는 순간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4월 12일. 그날이었구나. 저는 고열로 알아누워 있었어요. 전날 밤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했죠. 어머니가 학교에 결석 연락을 하셨고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단 하루 딱 하루만 쉬었던 날. 그날 정우는 매화나무 아래에서 저를 기다렸던 거예요. 용기를 내서 마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저는 나타나지 않았고 정우는 제가 자신을 피한다고 오해했던 겁니다. 정우야, 나는 아팠던 거야. 너를 피한 게 아니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제가 학교에 갔을 때 정우는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전학생이라 학교 기록에도 제대로 남지 않았고 졸업 앨범에도 실리지 않았던 겁니다. 단 하루, 딱 하루의 엇갈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만약 그날 내가 학교에 갔더라면, 만약 정우가 하루만 더 기다려줬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60년 동안 흐르지 못했던 눈물이 이제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나는 한 번도 널 피한 적이 없었어. 단 하루, 딱 하루만 아팠을 뿐이야.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떨리는 글씨 하나하나에서 정우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설렘, 기대, 그리고 실망. 모든 감정이 그 글씨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편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왜 정우의 얼굴이 희미했는지, 왜 기록에 남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이 사진이 저에게 다시 돌아왔는지. 정우야, 내 마음이 이제야 나에게 닿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우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만나볼 수 있을까? 가방 속 편지가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시 숙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숙자야, 나 또 정이야. 어머, 왜? 무슨 일 있어? 혹시 이정우라는 이름 정말 기억 안 나니? 정이야, 내가 그때도 말했잖아. 정말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럼 혹시 다른 반 애들 연락처 있어? 누구라도 좋으니까. 숙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찾은 거야? 응, 편지를 찾았어. 그 애가 나한테 남긴. 그래. 잠깐만, 7반이었던 명숙이 연락처 줄게. 걔가 기억력이 좋거든. 숙자에게 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보세요? 저 은호고등학교 박명숙 씨 맞으세요? 저는 동창 한정이에요. 아, 정이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아, 잘 지냈어? 혹시 이정우라고 기억나? 우리 학년이었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 아, 잠깐만 다니다가 전학가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응, 맞아. 기억나? 어렴풋이 기억나네. 조용하고 말이 없던 애였지. 갑자기 웬일이야? 그 애가 지금 어디 사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우리 반에 오지랖 넓고 마당발인 친구 있는데 한번 알아볼게. 소식 아는 애가 있을 거야. 며칠 후 명숙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야, 정우 소식 알아냈어. 정말? 지금 어디 살아?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야, 정우, 이 세상에 없대.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10년도 넘었대. 병으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늦었구나. 이미 늦어버렸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에서 뭉클한 온기가 밀려왔어요. 거실 창가로 가서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편지와 사진을 꺼내 무릎 위에 놓았어요. 햇살이 사진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우야, 만날 수 없다는 게 슬펐지만 동시에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정우도 저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 그 마음이 60년 가까운 세월을 건너 제게 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정희야.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남편과 함께한 세월, 아이들을 키우며 보낸 시간. 평범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간들. 응, 나는 행복했어, 정우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디선가 매화 향기가 스치는 것 같았어요. 정우야, 내 마음이 이제야 나에게 닿았어. 너무 늦게 받았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어서 고마워.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햇살이 잘 드는 곳에 놓았어요. 이제 이 마음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아니,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정우야, 내 마음, 내가 잘 간직할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손 안에는 여전히 그 흐릿한 사진이 있었어요. 정우의 얼굴이 거의 지워진 그 사진. 왜 정우 얼굴만 이렇게 바랜 걸까? 정우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어. 편지를 통해 정우의 마음을 알게 되었지만 정작 정우의 얼굴은 여전히 흐릿했어요. 그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문득 오문석 씨가 떠올랐어요. 사진 복원 작업을 한다고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3일 공방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오문석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 혹시 오래된 사진 복원도 하시나요? 네, 합니다. 어떤 사진인데요? 저는 가방에서 흐릿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얼굴이 너무 희미해서요.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오문석 씨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 이건 사진 보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네요. 습기나 빛에 오래 노출되면 이렇게 바래집니다. 복원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디지털 스캔으로 원본을 살려낼 수 있을 겁니다. 오문석 씨는 안쪽 작업실로 사진을 가져갔어요. 정밀한 스캐너 위에 사진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기다리시겠어요? 네, 기다릴게요. 작업실 한쪽 의자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스캐너에서 희미한 빛이 왔다 갔다 했어요.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가 조용한 공방 안에 울렸습니다. 오문석 씨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이미지가 들어왔네요. 이제 보정 작업을 해볼게요. 모니터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여전히 흐릿했어요.
오문석 씨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화면 속 이미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밝기가 조절되고 대비가 높아지면서 희미했던 윤곽들이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오문석 씨의 목소리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클릭 소리, 키보드 소리, 그 소리들 사이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얼굴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썹의 선이 보이고, 눈의 윤곽이 드러나고, 코와 입이 조금씩 선명해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우야, 정우야.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 보정 작업. 화면이 한번 깜빡이더니 또렷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정우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눈매, 긴 속눈썹, 수줍은 미소, 살짝 기울인 고개, 그리고 그 눈빛, 저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 아,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져 올라왔어요. 60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오문석 씨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가 거기 있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이렇게 나를 보고 있었구나. 이런 얼굴로, 이런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구나. 손이 저절로 화면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화면 속 정우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모니터 화면이었지만 정우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야, 미안해. 몰라서. 미안해. 내 마음을 몰라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그리움, 설렘, 후회, 감사함.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이 순간 정우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문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화면을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오문석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출력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프린터에서 사진이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흐릿했던 얼굴이 이제는 선명하게 살아 있었어요. 사진을 손에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 아래로 복원된 사진을 들고 서 있었어요. 정우가 거기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또렷하게 60년 만에 만난 정우의 얼굴. 봄바람이 불었어요. 어디선가 매화 향기가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60년 전 그날의 봄바람, 그날의 설렘, 그날의 따뜻함, 모든 게 되살아났습니다. 사진 속 정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이번엔 미소가 나왔습니다. 정우야, 60년 동안 흐릿했던 내 얼굴,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됐어.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겠어. 흐릿했던 기억이 선명해졌고, 잊었던 감정이 되살아났고, 숨겨두었던 첫사랑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정우야, 이제 내 얼굴을 잊지 않을게. 집으로 돌아와 저는 복원된 사진과 편지를 꺼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정우의 선명한 얼굴, 떨리는 글씨로 적힌 편지, 60년 가까운 세월 만에 제게 온 마음.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천을 깔았습니다. 사진과 편지를 정성스럽게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창가로 가서 상자를 햇살이 잘 드는 곳에 놓았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상자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정우야, 여기 있을게. 내 마음 여기 있을게. 며칠 후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은오리로 가는 버스.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어요. 처음 갔을 때의 떨림과 두려움 대신 고요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폐교터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 너머 매화나무가 보였어요. 이번엔 봄이었습니다. 나무가지마다 하얀 꽃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철조망 앞에 서서 꽃을 바라봤습니다. 60년 전 정우와 함께 이 나무 아래 섰던 그날처럼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매화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뺨을 스치고 향기가 가슴을 채우고 봄의 온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그 순간 정우가 옆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렇게 함께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정우야, 너는 평생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단 하루의 엇갈림이었지만 내 마음은 평생 여기 남아 있었던 거야. 눈을 떴습니다. 매화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제 손 위에 떨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꽃잎을 집어들었어요. 작고 하얀 꽃잎. 60년 전에도 이렇게 피었을 꽃. 정우도 이 꽃을 봤을까요? 저를 생각하며 이 꽃을 바라봤을까요? 꽃잎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고마워, 정우야. 후회는 없었습니다. 물론 만날 수 있었다면 좋았겠죠.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인사할 수 있었다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후회보다 감사함을 느꼈어요. 정우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그 마음이 제게 닿은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세월도 소중했고 아이들과 보낸 시간도 행복했어요. 그 모든 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우의 마음도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가슴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저는 더 따뜻하게 살아가고 싶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진심을 담아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후회 없이 정우야, 내가 알려줬어. 마음은 시간을 건너간다는 걸. 진심은 결국 닿는다는 걸. 그러니까 나도 남은 시간 동안 진심으로 살아갈게. 버스 창밖으로 매화나무가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정우는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선명하게, 또렷하게, 다시 피어난 봄처럼. 안녕하세요, 사연단짝입니다. 정희님이 다시 마주한 건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 속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얼굴을 흐리게 했지만 그날의 설렘과 첫사랑의 온도는 지워지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기억을 흘려보내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감정은 어느 순간 이렇게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오래된 앨범 속 한 장의 사진이 다시 한번 마음을 두드린다면 그 감정을 부드럽게 꺼내어 바라볼 수 있으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문득 떠오르는 이름 하나, 오랫동안 가슴 한편에 머물러 있던 얼굴 하나가 있으신가요? 그 작은 이야기라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의 밤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이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의 작은 온기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